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 전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우리나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국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안까지 등장했다. 정부도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저널리즘의 정상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처럼 논란은 뜨겁지만 정체는 모호한 가짜뉴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일본인들이 서울역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최근 트위터에서 수천의 리트윗이 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내용입니다. 당연히 가짜뉴스입니다. 혐한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처럼 가짜뉴스는 최근 전 세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차별, 혐오, 조장 등 정치사회적 갈등의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 부를 만큼 가짜뉴스 대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제재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네 분과 얘기 나누는데요. 가짜뉴스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원연의 김수정 정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수정입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가 의견 제시라든지 풍자를 넘어서 민감한 정책이나 외교 문제, 또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한다라는 적색 등이 켜져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도 심각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차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 김유향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서를 계기로 부상하기 시작한 가짜뉴스가 최근에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회에서 약 27건의 법률안이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당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현근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제 박광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야당의 반대도 있어서 사실은 이 가짜뉴스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몰랐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알수록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토론에 배우는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 주제를 지난해 이 시간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나왔었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고의 진실을 찾아가는 영원한 자유인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4년간 대한변협 대변인을 했었고 더불어서 지금은 변협의 공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변호사 실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 또 모욕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실무를 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가 표현의 자유인 것이고 어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오늘
정말 가짜 뉴스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고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장해야 할 부분과 또 개인의 어떤 명예나 모욕 명예를 보장해야 될 그 한계선상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예전에 인사할 때는 뭐 개혁 보수의 아이콘 또 청년 보수 이런 얘기했으니 오늘은 보니까 영원한 자유인 이렇게 소개하네요. 다른 분들도 좀 길게 소개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가 좀 길게 소개를 해서요. 김영 박사님, 아까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가짜뉴스 주목받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과거에 보면은 이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그 유언비어 이런 것도 있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 또 SNS 시대와 더불어서 등장했는데 가짜뉴스 또 무슨 뭐 이게 용어에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 이런 용어도 쓰던데 가짜뉴스 또 정의 또는 범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짜 뉴스를 정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3가지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용 측면에서 허위 사실의 표현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식 측면에서 뉴스나 언론의 형식을 취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자 측면에서 고의성을 가질 것,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언론 보도를 가장한 허위 사실 또는 뉴스 형식을 빌려 표현된 허위 사실 정도로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가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수정 박사는요? 예,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뉴스의 요건을 갖춘 가짜 정보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그런데 꼭 이 뉴스라는 형식을 꼭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방송이라든지 1인 크리에이티버들이 이제 방송할 때에도 시사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뉴스의 형식을 띠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나 어떤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의도로서 이제 가짜 뉴스와 같은 내용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인할 수 있는 정보, 잘못된 정보, 이와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형식적으로는 꼭 뉴스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그 범주를 꼭 저널리즘적인 어떤 뉴스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이상의 것으로 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의도성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차분한 논의가 조금 더 어떻게 개념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바로 뉴스 형식이 상당히 초점이 됐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했을 때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서 봤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후에는 뉴스에 나왔다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뉴스의 형식을 빌렸는데 보니까 거짓이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형태로 확산이 되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논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에서 이제 처음에 특위 만들 때 그렇죠. 가짜 뉴스 특위 이렇게 했다가 허위 조작 정보로 그렇죠. 바꿨죠. 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짜 뉴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뉴스의 형식을 약간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커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 미디어 시대고, 그러니까 팔로워가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쓰면 사실 이제 2016년 대선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거의 페이스북이 맹위를 떨쳤는데 네. 사실은 뉴스보다 개인들이 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과연 뉴스 형식이냐라는 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뉴스보다는 이제 정보라는 게 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조작이란 말을 넣은 이유도 약간 의도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실제로 단순히 언론에 이제 오보 이런 거는 실수지만 이게 가짜 뉴스는 어찌 보면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허위냐 가짜는 제가 보기에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뉴스보다는 약간 정보, 뉴스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허위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약간 의도성 면에서 조작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짜 뉴스라는 용어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네, 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얼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만큼 가짜 트럼프 계정도 많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요 몇 년 사이에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만 명이 넘고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20만 명이라는 20억 명, 20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고 지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비슷하거나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급속한 파급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영향력이 신속하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내용이 이 가장 많이 공유된 페이스북 글 중에 하나였던 그런 내용이 있고 더불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이 IS,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이 무기를 팔았다. 이 또한 가짜뉴스였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그 미국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지금 다들 얘기했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분이 뭐냐면은 그 결과 승리자는 그것을 글을 올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결국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그 엄청난 파급력에 따르는 광고료, 그와 같은 돈을 노리고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봐서는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봐서 그리고 또 나아가 한국에서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어떤 좌파 우파 뭐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그와 같은 그 광고의 수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규제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좀 우리가 범주라든가 사례를 이야기할 때 그중에서 김유향 박사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했는데 혹시 이게 다른 영역의 가짜 뉴스는 기존의 다른 뭐 법에 따라서 규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새롭게 뭔가 법률적인 그 규정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엄격하게 규정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까? 네,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고 지금 프랑스의 법도 그 조작 정보법이고요, 투쟁법이고 그리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라는 정의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를 염두에 두고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 정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규제를 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의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정의를 통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가능한 정의를 좀 최대한 협의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 논의는 좀 풍부하게 하고요. 나중에 입법 관련돼서는 좀 좁혀서 볼 수 있겠지만은요. 이게 우리가 주로 이제 국내에서 논의는 아무래도 발언할 기회가 정치권 인사들이 발언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서로 여야 대립이라도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가짜뉴스 공방이 오고 가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심각성이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근택 변호사. 일단은 가장 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2016년 이제 미국 대선이고 거기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일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제 유럽에서의 선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외국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의 어떤 가짜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5.18의 북한군 개입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게 구글이죠. 구글 코리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어느 정도 입법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입법을 하려고 했었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과도한 침해다.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민원연이라는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입법이 안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일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 지난번에 화재가 났을 때 뭐 교토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던 것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도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약을 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 제1교포들이 약간 소수자잖아요. 그분들을 어쨌든 공격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과연 작년에 이제 약간 이슈가 되다가 안 됐습니다만 과연 지금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다시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서 이런 거를 좀 제한하는 입법 자체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그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특히 이제 어찌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들이 미국 사업자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사업자 규제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어떤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유럽과 같은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뭐
트위터가 직접 우리나라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아까 그 트럼프의 그 트위터에 또 리얼 트럼프 했었는데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는 지적을 상당히 자주 하죠. 그런데 혹시 트럼프 자체가 가짜 뉴스를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은 산 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것이죠. 이제 북한에서 단거리 이제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스몰러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그 유엔 제재 대상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가짜 뉴스라고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유엔 제재는 그 장거리건 중거리건 단거리건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설령 그 주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지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기 전에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연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분도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때 지고지선의 가치가 언론 출판의 자유, 다양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권을 잡고 나니까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튜브라든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가짜 뉴스다라고 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쉽지 않은 그런 말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는데 한국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뭐 미국에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드루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거의 그 댓글과 한꺼번에 관련해서 다 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짜 크게 봤을 때는 그 또한 댓글 또한 여론과 관련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십시오.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이 아마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시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가짜뉴스의 정의 문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심각성 얘기를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 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런 비난 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이제 야당에서 비판했던 게 이제 박광원 의원 안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나왔듯이 우리 뭐 국회에 계신 분도 있지만 법안은 사실 20여 개 나와 있는데 한국당 측에서 오히려 그 전에 제시한 것도 굉장히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당에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사실은 그런 공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유튜버에서 사실은 보수의 그분들이 유튜버에 굉장히 상위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찌 보면 약간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입법 관련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기 좀 하고요. 잠깐만요. 사실은 유튜브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든지 다음은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행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분 그 네이버 다음에 비하면 제가 네이버 다음은 국내 사업자들 약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거를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유튜브 방송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출연은 많이 해봤죠. 저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자율적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그 저작권 침해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 규제가 상당히 규제 입법 관련 이따 얘기하시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따 이제 그 뒤로 좀 다루게 되니까요. 일단 이제 민원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 관련 모니터를 해오셨을 것인데 그동안에 봤을 때 상황 어떻습니까? 심각성이라든가 영역별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공방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갈등 투쟁에서의 이제 가짜 뉴스 공방을 얘기했는데 영역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가장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진짜 정보가 무엇인가? 그럼 진짜 정보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자주 접하다 보면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자꾸 그 채널로 접근을 또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자신의 자체가 유통자가 된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가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가짜뉴스 심각성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6월에 발간했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보면 전체 그 3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38개 나라 중에 인터넷을 통한 허위 정보에 의해서 그런 가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우려할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국은 그 영국이나 미국이 한 70%, 67%인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중반 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정도가 사실 나왔어요. 되게 저는 SNS 활동과 좀 비례할 걸로 봤는데 네. SNS 활동 한국은 아주 앞쪽에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그거는 것은 중간쯤에 이제 있네요. 정치나 시사 정보를 이용하는 주 채널이 과거에는 방송이라든지 신문 등이었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채널로 많이 옮겨왔다라는 것이 80% 이상으로 한국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지만 사실 그 정보만 저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우려할 만한 그 문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념 대결이라든지 또 공론장의 분열의 문제, 또 정책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념 대결에 이게 극단화라든가 조장과 관련된 소지가 있고 이제 사회적인 분열 얘기했는데요. 김유형 박사는 이제 국회 입법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 것인데 실태라든가 그 실태에 나타난 심각성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노인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실 요즘 난독 사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어떤 글이 이 목적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난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해외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를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세대가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대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진실된 정보를 찾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 세대가 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노인과 아이 세대에 있어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앞으로 가짜 뉴스가 더 이상 문제가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폐해가 세대 연령별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악순환될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아까 보니까 우리 그 김수영 박사가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그 매체를 그쪽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또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실에 가까운 것들도 좀 신뢰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기존의 언론들, 뭐 CNN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기존의 언론들도 이제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신문에 났다, 아니 뉴스에 났다 하면 대부분이 사실 팩트 체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어쨌든 편집국이라는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걸러졌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공격하고 있어서 기존에 보면 그거는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마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처럼 이제 트위터에 쓴다든지 뭐 페이스북에 쓰면 그 전파 속도가 언론보다 더 많다, 빠르다, 더 내용도 빠르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언론에 대한 권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가 넘치는 게. 근데 이제 아까 중요한 이제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이 유튜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딱 하나예요, 원인은.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상대방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돈입니다, 돈. 사실은 광고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누가 제3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당사자와 유튜버 어쨌든 사업자만 밖에 모르거든요. 어떻게 책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재, 법적 제재 이런 거보다 그런 걸 약간 투명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 수입이 어떤 유튜버 방송에게 얼마가 돌아가고 만약 얼마가 돌아간다면 그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어찌 보면 이게는 법적 규제보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규제는 아니죠. 어떤 정상화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전파하는 원인이 하나가 시청률, 아니면 조회수 이걸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폐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좀 전에 박사님이 이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어린이와 연장자층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부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아이들 또한 커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그 유튜브를 보면 저희 집에도 이제 TV가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면 바로 유튜브를 접속해가지고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일반 그 인터넷 검색과 달리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신이라고 하죠. 나보다 구글이 나를 더 잘 안다. 내가 몇 번만 검색을 하면은 구글에 관련돼서 내가 그 검색했던 내용이 그대로 뜨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그 미디어 전문가인 두 분 아실 텐데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봤던 것을 여러 개 중에 그것만 필터해서 과대 확장시킨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확증 평양.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더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전 연령대의 앞으로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구조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김영환 박사 관련 얘기를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전 연령대 그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논의에서 빠지고 있는 그 아이들과 노인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가짜 뉴스가 이 미치는 심각함과 폐해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레이트 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그 저커버그를 청문회에 끌어오게 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결국 가짜 뉴스가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당선으로 연결되는 그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가짜 뉴스의 폐해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내부의 분열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국내의 어떤 정치 메커니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가장 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뉴스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좀 SNS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사회적으로 어떤 뭔가 새로운 조정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과정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뭔가 조치라든가 대처 방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관련 규제 법안 관련 이게 가짜뉴스하고 한편으로는 증오에 관한 혐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하고 같이 경계선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해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박사님? 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가 독일의 그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강원 의원도 사실 이 법에 좀 착안을 해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제안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기존의 기성 언론하고 다른 모든 걸 포괄한다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그런데 좀 차이점은 독일법도 정보 내용의 허위성만 가지고 이제 규제한다라기보다는 가짜뉴스 자체를 독일 형법에 있는 대중선동죄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사실 말레이시아라든지 또 이집트, 또 싱가포르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8월에 그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작성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처벌법 자체가 입법화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4개월 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과도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의견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집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팔로워가 5,000명 이상이 되는 SNS에 대해서 언론으로 간주하고 이를 감시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제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SNS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짜뉴스 관련 규제는 나라가 수적으로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는요. 네,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HLEG라는 전문가 자문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예, 예.
예, 전문가 자문기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그 자문대책위원회와 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또 공적 사적인 어떤 검열보다는 조금 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외국들의 경향,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해외의 경향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로부터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홀로코스트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에 입각해서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가짜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 우리는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그 부분 않은. 지난번에 5.18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논의가 됐었죠?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독일 사례는 박강원 의원님이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독일이 우리나라 그 임시조치를 참고해서 이 법안을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인터넷 관련 법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일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첫 번째는 우리는 임시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소명이 필요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일반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모니터링 삭제한 이후에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반에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고라든지. 그리고 그 독일 그 네트워크 집행법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독일의 우편 주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의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경 없이 있다 보니까 그 자국 내에 법정 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법에 의하면 반드시 만들도록 했다는 점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벌금 체계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과 삭제는 하고 있지만 과잉 삭제를 감시할 수 있는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독일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 사례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 참고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랑스는 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거짓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판사에게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판사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고 판결한 그 웹사이트만 그 폐쇄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사법부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그다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삭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판사가 이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도 좀 과도한 차단에 대한 시민단체라든지 그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참고할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홀로코스트 얘기 나왔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혐오, 차별 관련 얘기 있는데 차별 혐오 관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 현재 새로운 규제라든가 법적인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규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벌이라든가. 현재도 물론 이제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명예훼손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집단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했을 때는 애매해요. 광주 시민 전체 집단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욕이라는 부분도 이제 욕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혐오 표현인 경우.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어찌 보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얘기에 관련해서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는 논의가 활발한 거는 어쨌든 그런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규제의 대상이 커지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그만큼 SNS가 발달한 나라. 왜 이게 미국에서 처음 나왔겠냐. 다 이게 미국의 사업자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서 어찌 보면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유럽을 통해서 온 거고 우리나라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 규제에 의해서 이제 30일 정도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독일은 그보다 더 빠르게 이제 7시간이죠. 24시간 이내에 이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독일의 규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례라고 해서 무조건 봐드릴 게 아닌 게 정치인들이 여기는 사실 말씀처럼 독일은 그냥 본인이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삭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신한테 불리한 어떤 정보라든지 패러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대부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는 면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65억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럼 사업자들이 몸을 사립니다. 요청 오면 바로 삭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벌금 물어줘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혐오 차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요. 전정변 현재 법 체계에서 법적인 처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각 국가마다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제가 세계적 경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죠. 형사적인 처벌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블랙메일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사적인 배상만 가능한 것이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말씀하신 유럽 각 제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 혐한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형사처벌되는 규정이 있고 반면에 한국은 모욕죄 그리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더불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해서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 어떤 데보다 가장 강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체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도 형법에서 의해서 모욕, 명예훼손이 있고 더불어서 인터넷망에 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따라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벌은 훨씬 더 높고 나아가 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정말 유죄가 뭐 해서 100만 원 이상 돼버리면 5년 동안 출마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는 가장 엄격하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나라보다 어떤 그 규제 대상이 적은 나라의 거를 가지고 와서 또 규제를 한다? 그와 같은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돼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사실은 당연히 뭐 일반 명예훼손이든 사이버 명예훼손 그게 선거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죠. 예, 예. 일반 명예훼손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고 만약에 선거 과정에 하면 선거법 위반도 되는데 다만 이제 공공의 이익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많이 미국보다는 보호되지 않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 명예훼손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특정 개인에게 명예훼손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집단으로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광주 5.18이라든지 아니면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소수자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처벌에 빠져 있단 말이죠. 대상이 안 되거든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단순히 공공의 어떤 옛날에 이제 미네르바 사건이었죠. 미네르바 사건에서 네. 그렇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약간 애매한 과정인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명예훼손에서 빠지는 부분,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되는 부분,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칭했을 경우 넣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어찌 보면 단순히 전달자라는 핑계로 어찌 보면 이제 매개체라는 핑계로 그분들은 그 사업자들은 이런 어떤 법적인 징계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특정성과 어떤 해외 사업자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들에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뭔가 이제 한계는 있겠죠. 몇 개 지적했다시피 집단으로 했을 경우라도 있겠는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예,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단순 매개자일 경우에는 사실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자가 임시 조치에 의해서 삭제나 차단 조치의 의무는 있습니다만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뭔가 앞으로 여기서 법적 제도적인 조치라든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네. 사업자 관련해서는요? 네. 지금 현재 초기에 이 프로그램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국 중심의 이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가 중심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한 접근이 좀
규제 체제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유튜브 관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거 뭐 어떻게 지금 뭐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제가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019년 3월하고 6월에 그 전기통신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외 규정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 전에 사실 역외 여기라는 거 우리나라가 아닌 밖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서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 업무를 국내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정보통신망법의 역외 규정을 신설하는 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최근에 법 개정도 2019년 들어와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외 사업자들을 우리 국내 법 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그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어떤 임시 조치를 취하잖아요. 30일 내에 바로 30일 동안 임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나서도 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는데 지금 그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피해자다 요청을 하면 그렇게 임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권고나 이제 협력을 요청하면 대부분 그에 따라서 해주고는 있는데 우리 법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의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실효성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상당히 적지 않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불만을 하는 글을 영향력이 있는 파워블로그나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에 올렸을 경우에 사실 그 하나의 어떤 그 글로 인해 가지고 영업권 손실이 굉장히 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한 이 예식장 업체에서 식사를 하고 좀 배탈이 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매출액 손해가 업체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털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바로 그 시정을 요청을 하면은 요즘은 그 가리기 서비스 바로 해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청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예전보다는 그런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영업권 보장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던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훨씬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식의 문제는 앞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임시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해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법망법이나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에는 선관위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바로 사업자가 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0일 동안 차단했다가 그거를 차단했는데 대부분 그 올린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걸 다시 논의되는데 올린 분들은 거의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럼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면 대부분 차단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튜버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그게 되고 있느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분들은 이 법 테두리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잠시 그 국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기준으로 그 61개사, 69개 사이트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해외 사업자 중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7개사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가능한 우리 법 체계에 따르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은 특히 해외 사업자들은 구글 코리아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해당 해법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까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자율 규제 협력 시스템. 자율 규제 협력 시스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지금 이제 큰 해외 사업자 7개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초반에 가짜뉴스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분에 비해서 김유향 박사가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이후에 법적인 뭔가
기준 또 입법 사항 관련해 그 주체 기준 정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후에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일단은 뭐 상대방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야 공방이 가능하겠지만은 최종 판별하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선거 관련 가짜 뉴스는 선관위가 판단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온라인 불법 그리고 유해 정보 차원의 가짜 뉴스, 불법 정보 같은 경우는 정부와 민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의 협의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나 임시 조치하고 대신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결과를 정부나 국회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보고하거나 공표하는 그런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가짜 뉴스에 대한 뭔가 규제라든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를 대비했을 때 판단하는 주체라든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정 박사. 예, 허위 조작 정보 범위에서 사실은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 정말 그게 의도적으로 오도할 정보를 내세우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규제적 측면에서도 근거 있는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제 의견 표명이나 또 실수에 의한 오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거짓이더라도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규제로 그런 부분들을 임시 조치라든지 삭제 조치하는 것 자체도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누가 판단할 거냐 가장 중요해요. 그게 결국은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국가가 할 거냐 아니면 사법부가 할 거냐, 그러니까 행정부가 할 거냐, 사법부가 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어떤 위원회, 네. 행정부라고 보기 약간 독립적인 위원회가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민간에 맡겨둘 거냐. 현재 어찌 보면 이제 미국식이라는 건 이제 민간 자율에 맡겨둔 형태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거에 가깝다고 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행정부에 전적으로 맡겼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법원의 판단까지 가면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민간에 맡겨놓은 사업자들한테 맡겨놓은 경향이 더 강해요. 네. 실제로 그래서 방통위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를 방통위도 사실 어찌 보면 약간 국가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민간과 정보기관의 약간 중간 정도라 설 수 있는 약간 그런 제3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네, 기준과 또 판단 주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조인이고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수정헌법 1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혹시나 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위헌이란 겁니다. 어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고 그다음에 그게 검열일 얘기하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열이란 것은 뭐냐면은 사전 억제를 검열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신문이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른바 납본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결정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미리 국가에 제출을 해서 내용을 보고 국가에서 오케이 하니까 내도록 했는 그게 위헌이란 것인데요.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박광훈 의원이 했던 법안도 허위 정보 방지법. 방지가 뭐죠? 발표되고 나서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드렸던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이란 것은 출판되기 그 이전에 내용도 방지되는 그런 것이죠. 걸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출판되기 전에 규제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허위 정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방지를 하느냐? 하려고 하는 말 자체에 재갈을 물리고 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눈여겨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가짜뉴스 대책을 내놔라라고 했더니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고 가짜뉴스에 대한 전쟁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와 같은 흐름이 정당한지 이것이 헌법에 합헌적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최진영 변호사가 한때 이제 보수정당의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대단히 그 진보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헌법 21조와 또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전에 뭔가 방지한다는 것은 검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검열이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미국은 훨씬 많이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장이 그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박광원 의원을 사전 검열 아니냐 그런데 박광원 의원이 기준을 몇 개 세운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선관위에서 결정했을 경우 이게 다 사후적인 거예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했을 때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검열이라는 건 사전 검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금 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의 제기해서 24시간 내에 내리게 한 것이지 올릴지 말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검열이라 볼 수 없고 박광원 의원 안도 그게 마찬가지다라고. 사실 그 위축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은 들거든요. 것이죠, 위축 사실. 효과이지 그게 사전 검열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말씀드렸듯이 사전 결국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환경이 다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언론 출판에 대한 규제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처벌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어떤 그 미디어에 대해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입법 체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현 변호사님도 작년에 있었던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를 알 겁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현재 있는 명예훼손 중에 사실 적시에 한 명예훼손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했을 때 현직 변호사들 중에 70% 내지 75%가 사실 적시에 한 명예훼손은 지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도 그와 같은 것에 박수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가짜뉴스다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처음엔 가짜뉴스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경우도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네, 현근택 부위원님 잠깐 얘기하시고.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히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유튜버나 페이스북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민사적으로도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했을 경우 아주 소극적인 경우에만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거의 책임을 그러니까 민사적인 형사적 책임을 안 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현재 법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적용이 안 돼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이런 나라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관련 규제 입법이 필요한지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폐해까지 논란까지 넘어갔는데 그럼 최진영 변호사 현재 상황에서 뭔가 가짜 뉴스 관련한 여러 가지 기존의 법률을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보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미디어와치의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케이스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처벌 수위가 높아가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봤을 때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처벌이 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언론 선거와 관련했을 때에 공선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100만 원 이상 후보자가 유죄 받으면 5년 이상 출마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민원연에서 활동했던 전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 확정돼서 실제로 지금 출마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민원연을 집어서 얘기하세요.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관여하셨던 분이 그렇게 돼서 그만큼 뭐냐면은 현행법으로도 상당 부분 실효적인
처벌과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오히려 과잉 입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그렇게 엄격하게 되는 게 맞아요. 개인이 돼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 다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법 틀 안에 들어와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업체가 있는 그렇죠. 것들에 대한 그분들이 어쨌든 실질적인 필요하다. 영향력에 비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제가 봐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하나에도 100만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은 그 처벌이 엄격함에 비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업자들은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옥션 같은 그런 사이트 있었죠. 초기에는 거기에 장부를 올렸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면은 그 사업자가 그 대표이사가 맨날 가가지고 거기 처벌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그 논리 구조입니다. 그것도 검토해볼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어떤 미디어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처벌 수위를 낮췄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또한 자율 규제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잠깐요. 이제 일단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자율 규제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역의 사업 관련 얘기에서 거기에 대한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근택 부위원장 얘기였는데요. 추가적인 입법 아까 우리 지금 전인영 변호사는 필요 없다. 오히려 폐해가 더 크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 가지 우리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미국은 완벽한 의미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입법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가짜뉴스의 가장 최첨단이 딥페이크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이 AI 더불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 상하 양원 의원 상원 의원 7명하고 하원 의원 4명이 그 딥페이크 비디오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원에서도 민주당에서 이베클락이라는 의원이 딥페이크 관련한 그 레이블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주 상태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미국은 완벽한 의미로 그 자유로운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조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때와 지금의 그 미디어, 인터넷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현격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최근 그 파퓰리즘이라든지 소수자 혐오하고 결합하면서 사실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민주주의 자체를 그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 상황에 맞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른 한편으로 그 대외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영 박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오히려 기존도 엄격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저는 동감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자율규제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 형태가 아직 개념화하기에도 사실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형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꾸준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떠한 강력한 규제책보다도 앞서 말씀하셨었지만 그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러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좀 의견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김영 박사가 지금 방송 심의의 그 자율 규제 협의체 운영하고 있다는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큰 목적이 보면은 이로 인한 사실은 그 규제를 하고 차단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면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게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데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혐오 표현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혐오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면 당연히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18 특별법에 대한 어떤 5.18에 대한 약간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하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근본적인 어디 그 관련은 이번에 국회 입법에 상정이 되나요? 어떠나요? 현재 사실은 원래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어찌 보면 터부한다는 게 이제 동성애 부분과 관련해서 차별금지 말고 5.18 관련 5.18 특별법도 이번 아마 임시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번에 뜨거운 논쟁이 됐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괴물 집단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입법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저는 오히려
차별금지법 자체를 다시 어쨌든 그 논의하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얘기하고 지금 이에 대해서 뭐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전인영 변호사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모든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면은 원래 최초의 법이 누더기가 돼버립니다. 기업국이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형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인터넷에 규제하는 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전기통신망법이나 그 전기통신사업법이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특별법으로 해서 또 그 언론 출판에 관해서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취지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기존에 있는 형법과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 법리 내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최초에서 제가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 21조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입법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입법은 헌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인영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영학 박사님 아까 모두의 국회에서 22여 개의 관련 재개정법이 발의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주로 어떤 취지들입니까? 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를 강화한다. 사업자들. 예, 사업자들의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7개이고요.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한 법 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님하고 일정 부분 또 일치하는 지점은 어느 변호사하고요? 변호사님. 최대한입니다. 네. 그 자율 규제와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네. 자율 규제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얘기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미디어나 표현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김수영 박사도 아까 그쪽을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또 효과 면에서도 자율 규제가 법이나 행정적 규제보다도 효과가 크다라는 그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아까 뭐 최진영 변호사 얘기할 때 다른 좀 얘기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그 구조는 똑같아요. 네. 정보통신망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나 사실은 이제 처벌은 점점점 강화돼 있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5.18, 성소수자, 난민, 아니면 여성, 장애인 그분들은 안 들어가요. 이 모든 법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안 들어가죠? 포괄적인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 5.18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주의 5.18이 만약에 북한군의 개입이다 했을 때 현재 법에서 적용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현재 법이 그런 것이고 그럼 대신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관련되는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더불어서 민법 765조에 보면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그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민사적인 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형사적 제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입법 자체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예.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변호인 두 사람 얘기는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배심원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자율 규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박광훈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저도 그 법안을 실질적으로 많이 검토를 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검열 차원의 어떤 법안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기술 발전이라든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사실 가짜 뉴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법안이 그대로 또 이렇게 통과가 된다기보다 27개 법안하고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 야당 사실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모두 가능한 자율 규제 방식을 일정 정도 선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율 규제라는 것들을 그 법 내에서 어느 정도 이 보장을 해주냐라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네. 자율 규제 관련한 법안도 제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 규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규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에 동의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장의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염려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셨었지만 언론 수용자인 시민들이 이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짜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든지 또 예방 차원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좀 지원하는 방식의 입법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근원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SNS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짜뉴스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확증 편향과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SNS가 모두가 미디어의 주체가 돼가지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런 요인이 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뭔가 조금 새롭게 봐야 될 과제를 좀 지적해 준다고 어떤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3법이 어찌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데 네.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봤던 영화와 관련된 영화, 내가 샀던 책과 관련된 책, 내가 산 상품과 관련된 상품, 내가 갔던 여행지와 관련된 것. 사실은 어쨌든 개인이 선호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상품만이 아니라 뉴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하고 계속 이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먼저 올라옵니다. 자기가 네. 좋아요 눌렀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런 이제 가짜 뉴스와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저는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자유를 놔두는 게 맞고 뭐 그건 어쨌든 풀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정치적인 거, 혐오적인 거, 아니면 소수를 차별하는 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별개로 필요하다. 별도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자율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자율 규제 맹점은 지금 아까 박 사장님 말씀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대부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민형사상 책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좀 더 지운다 그러면 자율 규제도 보다 엄격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여객 사업자들입니다. 여객 사업자들이 어떻게 물론 가입돼 있지만 실제로 다음 트위터에서는 우리가 요청하면 잘 어쨌든 차단해 주지만 실제로 이 여객 사업자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입법이 있고 이걸 실제로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법의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 자율 규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종의 입법 조치가 돼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 때 자율 규제가 더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바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SNS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맹점이 아닌가 했는데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좀 뭔가 향후에 우리가 개선 과제를 좀 봐야 될 것인가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술에 비해서 법은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벌어지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이 뭐겠습니까? 헌법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대신에 헌법 21조만 있는 건 아니죠. 헌법에는 또 국가안전, 질서, 또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도록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의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 입장이 기존에 있던 형법과 이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공선법 이런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른 분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종종 가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법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 헷갈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연에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사전 억제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지금 정부 여당과 이 청와대에서는 좀 세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영 박사. 네. 사실 사전 검열이란 얘기는 여기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는 사실의 정정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일상적으로는 좀 더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최근에 또 가짜 뉴스가 반드시 정치적 뉴스뿐만이 아니라 노인들 대상으로 가짜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기 상술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피해자 구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이거든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의 이제 국방연구소에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관련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작년에 냈는데 그분이 직접 올해 한국에 왔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관심은 과연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해외로부터 유입이 있느냐라는 거더라고요. 최근 우리 일본하고의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해외로부터 유입이 없을 거라는 이 사실 장담도 못하는 현실. 최근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여지가 있는 뭐 뉴스가 들어오고 있었죠. 우리 이제 선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역시 SNS 환경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시간 방송 또 SNS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다영님의 의견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형태를 띨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 그렇겠지만 규제나 대응을 얘기할 때는 정치보다도 혐오나 차별 조장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유튜브 아이디 김짬뽕님의 의견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정치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생산적인 토론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근거 없는 소설 유포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네요. 보이지 않네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 박사가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 하기에는 그 파장이 엄청 큰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치인들 또 정치 지망생들은 선거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관련 우리가 입법 논의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입법 전혀 추가적인 입법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과제, 어떤 부분에 좀 주목된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이 중에서 한두 분의 경우에는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가 상품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완전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뭔가 정부가 개입도 해야 되고 독과점도 규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사상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이걸 완전히 풀어놔야 된다. 이게 정부에서 전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상품의 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다른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거는 사실은 최소한이에요. 이게 벗어났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과정 우리나라 선거운동 기간이 20일밖에 안 됩니다. 20일 동안에 21일이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딱 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시급한데 지금 현재도 물론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면 차단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 퍼지는 거는 몇 시간이면 퍼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프랑스 같이 아마 선거 과정에서만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러시아의 개입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의 어떤 개입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일본 북한의 개입 문제도 있는 그렇죠. 북한의 개입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집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지만 그럼 구체화되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제 판단의 주체 같은 게 좀 문제가 좀 논란이 거의 생기겠네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법부에 맡기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3의 위원회 형태가 되는데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사업자와 어떤 국가기관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정도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급성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제 24시간 내에 하게 돼 있어서 그 정도 기준은
제가 보기에 따라도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거를 안 따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0억, 60억 넘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그런 배상을 하게 하는 건 과하지만 시급성 면에서는 그 정도 시간, 24시간 내 정도의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근데 우리는 24시간보다 더 빨리 임시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독일은 24시간까지 그 이내에 처리하라라는 어떤 그 제한을 두는 거고요. 저희는 아마 대부분 신고 요청하자마자 바로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가 특히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선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하죠? 네거티브 시스템, 요거 말고는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선거운동 거의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엉뚱하게 더 규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와 같은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과 과연 큰 흐름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거법이 바뀌었죠, 과거에.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찍고 나서 선거 인증샷 이거 뭐 다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아까 그 변호사님 의견과 저는 완전히 봤는데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집행의 문제다. 한마디로 이게 어디죠? 공직선관위에 공정하게 집행하는 문제인 것이지 현행 법은 무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림픽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게임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올라오면은 바로 상대방이 신고에 들어가고 신고에 따라서 선관위가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 공직선거법의 절차입니다. 가짜 뉴스를 인용한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그 선거 캠프에서는 그런 부분 아마 민주당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규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가짜 뉴스를 했다가 역공이 있을 수 있는 그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 그것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추후 선거 20일 만에 끝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네. 법 집행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러시아가 2016년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이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IS 무기를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이득을 봤죠. 그걸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저도 이제 법 집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풀어놓은 거는 선거 과정에 24시간 할 수 있게 고 365일 이 SNS상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돼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도 어느 정도 규정은 돼 있지만 지금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개입했을 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무관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 박사 국회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 면책.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가놓고 나올 소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왔던 바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가짜 대안적으로? 뉴스가 의원님들의 면책의 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면책 특권과 관련됐던 게 이제 강효상 의원이 이게 강효상 의원이 저거 했죠. 외교 기밀 누설했다. 그러니까 외교관과의 어떤 통화 내용에서 우리나라도 했던 부분, 미국 외교관과의 우리나라 이제 대사관 직원과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면책 특권은 목적 자체가 국회의원은 어쨌든 자유로운 걸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본다 그러면 저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게 맞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지금 가짜뉴스 공방이 정치권에서 가장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영역이 국회 내부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갈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많이 나오는데 또 그거는 그대로 또 보도가 되는 거고 하니까. 의정 활동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입법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도 검토한 바가 많이 검토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게 의정활동의 자유 영역 그리고 면책의 영역에 속하는지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종 현 단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또 어떤 방향으로 추가적인 규제라든가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어떤가 뭔가 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을 포함해서 한 40초 정도로 오늘 방송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두 변호사들께서 먼저 하시고 오늘 배심원 역할을 비슷하게 하신 두 분 그다음에 해주시고 뭐 먼저 하실래요? 최진영 변호사. 오늘 오늘은 자유인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최고의 진실을 추구하는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기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헌법의 필터링을 거쳤을 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미국만큼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자와 여기 사업자, 외국 사업자과의 비교, 우리나라 사업자가 차별받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의 그 사업자들의 행토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 규제도 따르고 있고 어느 정도 본인들도 투자를 해서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가? 결국은 저희는 어느 정도 입법의 미비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 우리나라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하는 것과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사업자 관련돼서 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는요. 김영 박사. 네, 저는 사실 비판이 사라지고 표현이 위축되는 사회는 저는 죽은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현재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민주주의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율 규제를 최대화하면서 대신에 그 자율 규제를 하는 사업자들의 어떤 과도한 표현을 어떤 위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를 일정 정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영 박사. 네, 오늘 주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가장 최초의 유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관심을 받고 싶은 인플루언서도 분명히 있지만 1인 유튜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오보라든지 또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유포하는 언론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언론의 더 나은 저널리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 또 그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로 검토하는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요.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유영 박사, 김수영 박사, 현근택 부위원장 겸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규제의 문제 항상 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는데 또 하나 우리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또 발전된 사회일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명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SNS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약점이 결합돼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서로의 자기가 믿는 것만 계속 강화하는 확증 편향이 되는 경향이 되고 또 사회적인 또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이런 경향의 문제 한번 우리 사회가 검토해야 될 향후 과제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